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녁 토요일 저녁인데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저들이 방송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드릴 거요. 우리 같이 하신 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리실라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서정원입니다. 너무 떨려서 오늘 어떻게 될지 죽을 끓일지 밥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내 책 모임 식구들 영월 이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유니스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외국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면 왜 외국 단편 소설을 하는가라는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국내 단편만 쭉 있는데 주로 일제 시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우리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온 거라서. 이게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또 우리의 이 같은 작가들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품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주로 인제 알퐁스 도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작가분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구나.'라고 했는데 아마 미리 읽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누가 금방 떠오르는가 하면 황순원 작가님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황순원 작가님이 1950년에 소나기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퐁스 도데는 1850년입니다. 한 100년 사이 두고 그 같은 영향이 우리 한국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다 들어왔는가 보다. 문학은 굉장히 서로서로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도 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황순원 작가님은 이 같은 알퐁스 도데의 이 같은 영향을 받아서 이 같은 작품을 이렇게 썼었구나라고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여러 군데에 그 표현 기법들을 또 황순원 작가님은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아름다운 표현 기법을 이미 100여 년 이전에 프랑스에서 이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구나라고 보면은 더 재밌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테고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알퐁스 도데의 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따로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하게는요. 이분은 상당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비단 장수였는데 일찌감치 아주 어릴 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 보내죠.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일찌감치 학교에 가서 일부터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형하고 둘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형이 꿈이 있었어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형이 먼저 그런 걸 갖고 그걸 보고 있다가 옆에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결국은 작가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희곡을 먼저 썼습니다. 그걸 먼저 썼는데 그 곡의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래서 르피가르지 프랑스의 유력 신문이죠. 거기에 기자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그런 분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17세에 그 매독에 걸립니다. 당시엔 매독이 약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독이라는 균이 꾸만 자기 전신을 침범해 오면서 척추신경을 들어오면서 나중에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부축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는 매독에 대한 것들을 수원 주사를 맞는 걸로 생각해서 수원에 대한 그걸 모르니까 수원 주사를 맞은데 수원 주사를 계속해서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원 중독으로 인해서 매독하고는 비교도 안 될 통증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몰핀을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든 이분이 쓴 작품 세계를 한번 보습니다. 작품 세계가 정말 맞고 정말 낭만적으로 쓰여져 있고 깔끔한 그런 문장을 잘 씁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쭉쭉 늘어지고 그런 게 없이 깔끔하고 써내는 그런 것이 대단하다. 그런 이분의 생애에 비해서 그런 작품을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작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우리나라 소설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이 시대와 그다음에 이 공간들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됐는가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25 우리나라 사람들 6.25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오고 전쟁은 뭐 3년 동안 있었고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그냥 6.25 상황이구나 하면 압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는 외국 작품입니다. 그건 프랑스 작품이다. 그럼 프랑스 작품에서 작품이 벌어지는 공간이 어딘가?
시대적 배경이 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오늘날은 그걸 독일인데 당시는 아직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지도 못했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프로이센 제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프랑스가 집니다.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그 지역이 독일께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상황에서 더 이상 프랑스어를 쓸 수 없고 이제는 독일어를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불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죠. 요런 그 시대적 상황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은 이 독일과의 프랑스는 이 같은 전쟁을 했는가 하뇨.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이라는데요. 알자스 로렌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기에서 석탄이 알프스 산맥 쭉 내려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산맥에서 나오는 석탄이 많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석탄이 중요하거든요. 프랑스에서 석탄의 80%를 거기서 생산해서 가져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당시는 석탄이 중요하니까 그 독일은 한 20%를 거기에서 가져가서 석탄을 썼답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는 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석탄은 누가 하라 해도 안 하겠죠.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여전히 또 그 지역은 뭘로 유명하고 날씨가 좋아서 포도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포도주, 포도 이런 걸로 되는 지역인데 어떻든 요런 공간적 배경과 또는 시대적 상황 요런 거를 좀 알고 이 소설을 접하기에는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작품은 우리가 이미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작품 다 학교 다닐 때 나왔던 작품 알고 두 번째 작품은 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한번 읽어 나갈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작품을 읽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작가들 가운데 이 같은 기법을 어떻게 많은 작가들이 차용했는가 또는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되신 분들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학교 가는 것이 꽤 늦어졌다. 게다가 아멜 선생님이 분사법에 관해 질문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해서 혼날까봐 무척 겁이 났다. 차라리 학교에 안 가고 들판이나 뛰어다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날씨는 무척 화창했다. 숲속에서는 티티새 우는 소리가 들렸고 제재소 뒤에 리페르 들판에서는 플러시아 군사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사법보다 훨씬 더 매혹적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나는 곧장 학교로 달려갔다. 면사무소 앞을 지날 때 철책을 친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2년 전부터 패전이나 징발 등 플러시아 사령부의 갖가지 기분 나쁜 뉴스는 모두 이곳에서 나왔다. 또 무슨 일일까? 나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그때 조수와 함께 게시판을 들여다보던 대장장이 와슈테르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얘야,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지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할아버지는 나를 놀린다는 생각하고 헐떡이며 학교의 작은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언제나 수업 시작될 때면 책상 뚜껑을 여닫는 소리, 잘 애우기 위해 귀를 막고 책 읽는 소리, 조용히 해 하고 선생님이 작은 막대기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한길까지 들려왔다. 하지만 그날은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했다. 열린 창문으로 제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는 친구들과 무서운 막대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서성대는 아멜 선생님이 보였다. 나는 문을 열고 쥐 죽은 듯 조용한 교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누구든 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멜 선생님은 조용히 나를 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단편 소설을 할 때에 첫 문장, 첫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으로 이제 바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 쓰고 있는 단편 소설의 기법들이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그만큼 잘 발달되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요즘 쓰고 있는 기법을 봐서 아니 뭐 첫 문장부터 이렇게 느슨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첫 문장에 아무런 전체적인 영향도 없잖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벌써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똑똑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걸 두시고 보게 되면 첫 얘기가 그날 아침 나는 학교 가는 게 꽤 늦었다. 요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영향은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수업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몇 군데 나옵니다. 학교 가는 게 늦게 가는 것도 그렇고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들판에 돌아다니면 놀까? 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면사무소 앞에 지나갈 때에 뛰어가지 마. 너 안 늦을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데도 그게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장면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수업인 줄 모르면서 이제 막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유니스 차님께서 읽으셨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어린 학생이죠. 그래서 어린 학생이 오늘은 분사법에 대해서 묻는다 했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얘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까지 공부도 안 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아이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읽을 때에는요. 아이의 관점에서 딱 내가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학교로 가는 꽤 늦었다. 이렇게 아이가 늦었을 때 어떻게 헐레벌떡 애쓸까라는 걸 생각해 주면 좋겠죠. 분사법에 관해서 질문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해서 혼날까 봐 무척 겁났다. 그러면 겁났다라는 감정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아이죠. 그런데 그다음 문단에 봐 가지고 한번 볼게요. 날씨는 무척 화창했다. 요런 게 재밌죠. 한쪽은 애가 늦었고 불안하고 요런 상황이 있다면은 또 자연이라는 항상 보면요. 우리하고는 또 다른 면에서 딱 부각됩니다. 날씨는 무척 화창했다. 요 부분에서 요렇게 소설을 읽어 나가면 요 앞부분은 요렇게 좀 이렇게 어물한 쪽이라든지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다면은 여기 와서는 딱 바뀌죠. 날씨는 무척 화창했다. 숲속에서 티티새 우는 소리가 들렸고 제저스 뒤에서 뭐 어떻고 환경을 묘사해 주는데 알퐁스 도데의 특징이 이 묘사가 매우 시적입니다.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요 두 가지 작품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재주가 있는 분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사법보다 훨씬 더 매혹적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 그죠? 요 부분이 재밌죠. 그러니 첫 번째 문단에서 불안했던 게 이제 두 번째의 자연 속에서 또 주변에서 가는 주변에서 그게 어떻게 되나요? 분사법보다 여기가 더 마음을 빼앗겼다. 빼앗겼지만 나는 곧장 학교로 달렸. 이제 이런 생각 이렇게 나죠. 면사무소 앞을 지날 때 철책 앞에 게시판 사람들이 모여 있었. 이제 뭔가를 암시하기 시작하죠. 철책판 앞에서 뭐 있었는가 보다. 그다음 얘기 그걸 얘기합니다. 2년 전부터 패전이나 징발 등 프러시아 사령부의 갖가지 기분 나쁜 소식은 모두 이곳에서 나왔다. 이제 뭡니까? 뭔가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니고 뭔가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사령부 앞에서의 나쁜 소식은 모두 다 여기서 나왔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소년 또 무슨 일일까? 하면서 나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뭐 등등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얘야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지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벌써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는 거 게시판에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불란스 수업은 없어지고 독일어만 가르칠 거다라는 게 아마 거기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거기 뭐가 있느냐. 지각은 있을 수가 없다는 쪽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언제나 있던 그런 소리들이 없다는 겁니다. 열린 창문으로 얌전히 앉은 친구들도 안 보이고 또 아멜 선생님의 자를 들고 다니면서 애들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도 안 들리고 애들 떠드는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게 됐는데 나는 문을 열고 쥐죽은 듯이 교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늦게 가게 되면 이제 쥐죽은 듯이 살며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살며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 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요거는
요런 식으로 1인칭 소설을 합니다. 내가 보는 눈, 내가 스스로랑 내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독자들이 읽고 있죠. 이 독자들이 읽는 요런 형태를 1인칭 소설이라 하죠. 이제 내라는 초등학교 아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나는 눈으로 이제 마지막 수업에 살며시 열고 들어가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1인칭 소설은 특히 기술자의, 그러니까 어린아이, 지금 여기서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입장에 내가 자꾸만 들어가려고 애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설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 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라는 게, 요런 게 1인칭 소설의 특징들입니다. 특징들이 1인칭 소설이 사실은 객관적인 게 없습니다. 얼굴 붉어지는데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영화 찍어 놓은 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1인칭 소설은 이제 요런 게 잘 되죠. 그런데 아멜 선생님은 조용히 나를 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갑자기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지죠. 늦게 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조용히 갔는데 선생님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 프란츠, 어서 내 자리로 가서 앉아라.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친구들을 지나 얼른 내 자리로 가서 앉았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선생님이 장학관 시찰이나 시상식이 있을 때만 입는 푸른 코트에 주름 잡힌 가슴 장식을 달고 수놓은 검은 비단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교실 전체는 어느 때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더욱 놀란 것은 늘 비어있던 교실 뒤쪽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안경을 쓴 오제르 할아버지와 전 면장, 우체부,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오제르 할아버지는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프랑스어에 교과서를 무릎 위에 펴놓고 그 위에 커다란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이런 광경에 내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아멜 선생님이 교단으로 올라가서 나를 맞아줄 때처럼 부드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지막 수업입니다. 베를린에서 알자스와 로렌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프랑스어 공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들 같으니. 아멜 선생님 말씀에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게시판에 달린 내용이 이것이었나 보다.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그런데 나는 이제 겨우 글을 쓸 정도였다. 이제 영영 못 배운단 말인가. 이대로 끝내야 하나. 나는 그동안 헛되이 보낸 시간들, 새 집이나 찾아다니고 사르강에 얼음이나 지치러 다니느라고 수업을 빼먹은 시간들이 후회스러웠다. 조금 전만 해도 그토록 지겹고 권태로웠던 문법책, 성경 등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한 친구처럼 생각되었다. 아멜 선생님께 또 같은 마음이었다. 선생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해초리로 벌을 주시거나 야단을 치시던 기억들이 모두 사라졌다. 여기에서 이제 자리로 가 앉거라.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이렇게 정말 온화하게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입으신 옷, 그러니까 시상식 때만 입는 푸른 프로코트가 뭔지 아시죠? 개구리 이렇게 되는 길쭉하게 되는 그걸 프로코트 입고 계시고, 그때는 주로 이제 장학관 시찰이나 시상식 이런 때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프로코트에다가 뭘 달았다고요? 주름 잡힌 가슴 장식을 달고 요거 보면 작가들이 참 세심하게 잘 묘사해놨죠. 수놓은 검은 비단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뭔가 좀 의식을 준비를 하신 선생님이 앞에 계시구나 볼 수 있죠. 더구나 교실 전체는 여느 때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 교실 전체 분위기를 우리 독자들께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뒤편에 앉았는 학생들만 앉았는 게 아니고 뒤편에 앉았는 동네 할아버지들, 오제르 할아버지 뭐 등등 해서 우편 배달부, 전 면장 뭐 이런 사람들이 뒤편에 또 앉았는 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더욱 놀란 것은 늘 비어있던 교실 뒤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져 있고, 이런 광경에 내가 어리둥절했을 때에 아멜 선생님 교단으로 올라와서 나를 맞아줄 때처럼 부드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에서 딱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내 마지막 수업입니다. 베를린에서, 그러니까 독일 정부죠. 독일 정부에서 알자스와 로렌 학교에서 독일어만 가르치는 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고판이 뭐였다는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연구하면은 독일어를 이제 가르치고 프랑스어는 더 이상 못 쓰게 할까? 그렇게 되죠. 프랑스어 공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들. 이제 이게 어린아이의 그겁니다. 나쁜 놈들라는 게. 그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썼는 게 뭐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따옴표가 큰 따옴표가 됐을 경우 말로 했다는 거,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했을 경우 속으로 혼자서 중얼거렸다는 거를 이 나쁜 놈들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해놓은 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이제 혼란스러웠다고 마지막 프랑스 수업이다라는 부분인데 그 다음 얘기 보셨죠? 그런데 이제 겨우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인데 프랑스 수업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람들께 뭔가 긴장을 준다 할까? 아, 참 애석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이 나라를 뺏기면서 또 우리 말도 뺏겨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더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오랫동안 학교 교과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은 애시당초 독일 땅도 아니고 프랑스 땅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거기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어린아이 이름이 프란츠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이 프란츠가 독일 아이 이름이지 프랑스 아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여기서 프란츠라는 아이 이름을 둔 것만 보더라도 뭐가 나옵니까? 벌써 이 지역은 아 맞아. 상당히 독일적인 걸로 되었다가 또 프랑스로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있구나라고 되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고 유럽 역사를 배울 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유럽 역사는요. 같은 땅덩어리 내에서 이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민족이 싹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그대로 그 사람들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역사를 배우기는 우리 쪽에서 배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만 달리했지 통일 신라 하면서 나라를 탁 해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식으로 있더라도 나라가 탁 되면 지 땅에 항상 살았어요. 그런데 유럽은 그게 안 됩니다. 아예 지 말도 그럴 뿐더러 그 땅만 하나 남고 다 바뀝니다. 아예 다른 민족이 와서 거기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 역사를 배울 때는 이걸 어떻게 되나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학을 읽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게. 문학을 읽을 때에도 아, 이 사람들 근원이 어디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 우리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서 이제 그렇게 프랑스 수업이 끝나고 독일어 수업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전혀 우리가 일제시대에 사실은 우리 조선말이 일제시대하고 같은 말은 거의 없습니다. 영향은 많이 가긴 했죠. 가긴 했는데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같이 쓰였고요. 예, 이런 배경을 두고 보시면은 좀 이 소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영 못 배운단 말인가 이대로 끝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 다음에 재미없었던 수업 선생은 또 어린아이 마음이 잘 나타나죠. 선생님과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회초리로 벌을 주시거나 야단을 치시던 기억들이 모두 사라졌다. 참 어린아이다운 그런 참 예쁘게 그렇게 잘 기술했죠. 자, 그다음 이선희님. 네. 가엾은 선생님. 선생님께서 옷을 잘 차려입은 것은 마지막 수업 때문이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교실에 왜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학교에 자주 와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다. 또 40년간 봉사하신 우리 선생님의 공로에 감사하고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내가 외울 차례였다. 분사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줄줄 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서 책상 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아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프란츠, 난 널 탓하지 않는다. 넌 충분히 반성할 테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지. 뭐 서두를 것 없어. 내일도 있으니까. 하고 말이야. 그 결과가 너처럼 되는 거야. 아, 공부를 늘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알자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어. 이제 저 프러시아인들은 뭐라고?
너희는 프랑스인이라며 너희 말도 할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하지만 프란츠, 너만의 죄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너희 부모님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어. 몇 푼을 더 벌려고 너희를 밭이나 공장으로 보내기를 더 좋아했어. 나에게도 잘못은 없을까? 공부하는 시간에 정원에 물을 주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또 은어 낚시를 가면서 너희를 놀게 하기도 했지. 그러고 나서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확실한 말이라는 것,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자기 말만 잘 간직하면 그것은 자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다. 선생님은 문법책을 읽어주셨다. 나는 그것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쉽게 이해되어서 놀랐다.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쉽게 느껴졌다. 하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들은 적도 없었고, 또 선생님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도 없었다. 선생님은 떠나기 전에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 주시려는 것 같았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아밀 선생님 표정이라든지 입으신 옷이라든지 뒤에 사람들이 교실 뒤에 와 있는 것, 이것들은 이제 앞에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마지막 수업, 가엾은 선생님께서 옷을 잘 차려입은 것은 마지막 수업 때문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 눈으로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왜 이 사람들이 와 있었는지 등등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선생님은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내가 외울 차례였다. 이제 분사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분사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줄줄 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서 책상 위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었다. 아이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 입장에서 속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이가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 또 책상 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재미가 이제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프란츠, 이제 이 독일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죠? 아이 이름이. 자, 프란츠, 난 늘 탓하지 않는다. 넌 충분히 반성할 테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늘 오늘 일은 내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우리 알자스 지방이 이같이 뺏겨버렸다. 이 얘기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모든 불행들은 이같이 오늘 할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생기더라라는 쪽으로 그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중요한 교훈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아, 맞아. 그때 못했던 것이 큰 그 잘못이었구나. 그런데 선생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부모도 책임이 있다. 애들을 자꾸 그 돈 한 푼 더 벌려고 공장에 내보내고 학교를 제대로 못 내보내느냐.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부모 책임도 또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아멜 선생님 자신도 나도 보면은 니네들 가서 꽃밭에 물 주라 한다든지 또 낚시 내보내고 니들 놀게도 했고 내 잘못도 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참 분위기가 인제는 아까 혼자서 분사법을 못 외워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는 아이가 인제는 마음이 완전 쭉 넘어가지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이 다 그렇습니다. 삶이 다 그렇고요. 더군다나 한 개의 단편 소설을 읽더라도 이런 리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리듬을 호흡이라 그러고 또는 리듬을 탄다 그래요. 소설을 읽을 때 나는 책만 들면 잠 옵니다라는 사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뭐가 안 돼. 이 리듬을 못 타기 때문에 자기 리듬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잠 와 버리거든요. 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소설에 같이 해서 굉장히 좋고요. 또 그다음에 리듬을 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듬을 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저자가 호흡하는 하고 그 내 호흡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요. 쉽게 저자의 감정이나 전체적인 게 내게 잘 전달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송신소수 내보내는 주파수와 수신기가 있는 주파수가 같이 맞아야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이게 자꾸만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맞았어요. 지지지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진 게 안 맞으면 안 되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항상 리듬을 하겠다라는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프리실라님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쓰기 연습을 했다. 아멜 선생님은 이날을 위해 새 쓰기 책을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동그스름한 글씨체로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다.
마치 우리 책상에 작은 깃발들이 꽂혀서 교실에서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열심히 쓰기를 했다. 얼마나 조용한지 종이 위에 펜이 스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교실로 풍뎅이가 날아들었지만 아무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어른들은 물론 어린 꼬마들조차 쓰기에만 열중했다. 나는 학교 지붕 위에서 꾸르륵 울고 있는 비둘기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비둘기들도 언젠가 독일어로 울게 되지 않을까? 가끔 눈을 들어보면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작은 학교를 눈 속에 담아가시려는 듯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곳을 마주보며 40년을 지내오셨다. 의자와 책상은 오래 쓰는 동안 닳아서 반들반들해졌고 마당에는 호두나무가 자라고 손수 심으신 호흡은 지붕까지 뻗어 창문을 장식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다. 2층에서는 선생님의 누님이 짐을 꾸리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내일이면 선생님과 그 누님은 영원히 떠나야 한다. 그러나 선생님은 침착하게 수업을 끝까지 이어가셨다. 쓰기가 끝나고 다음은 역사 시간이었다. 다음에 우리 꼬마들은 바, 브, 기, 보, 휘를 합창했다. 교실 안쪽에서는 오제르 할아버지가 교과서를 두 손으로 든 채 안경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한자 한자 따라 읽으셨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그의 책 읽는 소리가 너무 우스워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못 잊을 것이다. 성당의 괴정시계가 12시를 치자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프러시아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멜 선생님은 창백한 얼굴로 교단에서 일어나셨다. 선생님이 이렇게 커 보인 적은 없었다. 여러분,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선생님은 말을 다 끝맺지 못하셨다. 그 대신 선생님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서 분필을 쥐고 있는 힘껏 이렇게 쓰셨다. 프랑스 만세! 그리고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 계시다 우리에게 말없이 손짓하셨다. 끝났다. 모두 돌아가거라. 이 제가 읽어야 되는 이 부분을 미리 연습하면서 읽어보다가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못 잊을 것이다. 이 대목하고요. 이 네. 선생님이 말도 못 잊고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읽으면서 아, 제가 일제시대에 당했던 우리말도 못 쓰고 못 배우게 했던 그거보다 먼저 생각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이 독서 클럽에 공부하는 이 수업이 이런저런 일로 언젠가는 마지막 수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수업에 있으신 분들 힘들고 바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이 마지막 수업이 분명히 있을 이 마지막 수업을 생각해서라도 있을 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저는 그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또 감동인 게 이런 게 항상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짧은 시간 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작은 감흥들이 결국은 커다란 제게 그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도록 늘 제 자신을 다시 고쳐 세워주고 다시 또 각성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 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프리실라 님이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한데 요 장면을 읽으시면서도 어떤 거를 생각하시고 그런 거는 좋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이거를 보고 여기에 하는 거는 내 속에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요. 이게 다다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금방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속에서 재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쓰기 연습하는 얘기입니다. 겨우 쓴다는 게 프랑스, 알자스 요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초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공책에다가 프랑스, 알자스 이것만 쓰는데 그다음 표현을 한번 씁니다. 마치 국기들이 깃발들이 꽂혀서 교실에서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이 표현을 했는 걸 보면서 작가가 이런 게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글자는 무엇입니까?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만 썼는데
작가는 거기에서 어떻게 봅니까? 마치 이게 글자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책상에 작은 깃발이 꽂혀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죠? 작은 깃발이 꽂혀서 교실에서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는 능력 한번 보세요. 뛰어난 작가적 능력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글쓰기를 연습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풍뎅이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왜 풍뎅이가 들어왔나요? 청각적인 걸 자극시키죠. 근데 풍뎅이 한 마리가 들어왔지만은 재밌습니다. 여기는요. 아무도 풍뎅이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읽는 독자들은 청각적으로 풍뎅이 윙 날아왔는구나 했는데 여기에 공부하는 애들은 워낙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나요? 풍뎅이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눈길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정말 뛰어나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작가들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생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물론 어린 꼬마들조차 쓰기에만 열중했다. 이제 앞에 배경을 얘기해 주면서 얼마나 쓰기에 열중했는가. 어른들은 물론이고 애들 꼬마들조차도 열중했다. 그다음 표현이 더 재밌습니다. 뭔가 하면은 학교 지붕 위에서 꾸르륵 울고 있는 비둘기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 다음 표현은 저 비둘기도 언젠가 독일어로 울게 되겠지. 재밌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적인 생각이면서 이 표현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멜 선생은 교단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지막 학교를 눈 속에 담아가려는 듯 주위 물건들을 뚜레지게 바라보셨다.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곳을 마주보며 40년을 지내오셨다. 이제 아멜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이제 독자들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그것도 한 학교에서 이제 그 한 학교에 있었다는 건 옛날에는 대부분 이랬습니다. 나중에는 인제 한 학교만 있게 되면은 누구는 이렇게 되고 저기는 되고 불공정하니까 그래서 인제 학교를 계속 돌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다 이렇게 한 학교에 있었습니다. 등등등등 이제 되면서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은 인제 후반 가서요. 그러나 선생님 침착하게 수업을 끝까지 이어가셨다. 인제 선생님이 어떤 경우 그다음에 보게 되면요. 아이들에게 읽는 연습을 시키고 뭐 책 읽는 연습을 하는데 우스울 것까지 됐고 그다음 보세요. 성당의 개종식이 12시를 지자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프러시아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 영감에 옛날에는 시계가 집집마다 없으니까 시간이 몇 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같이 성당 종을 침으로 인해서 12시가 됐다는 걸 알렸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오포라는 게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대포를 펑 쏘면서 인제 12시가 됐다는 걸 알려줬다가 그다음에 그 오포를 쏘던 거를 남산에서 서울에서 남산에서 쏘다가 그거를 그다음에 남대문 경찰서 옥상에서 쏘는 게 아니고 옥상에서 전기로 인제 사이렌을 윙 소리 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남대문 경찰서에서의 어떻든 시간의 기준을 낮 12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각 지역에 했던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당의 개종 시기가 12시를 치자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프러시아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아마 행군 중일 때 나팔을 부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멜 선생님이 이렇게 커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아멜 선생님 마지막 장면 이제 소설의 이제 결말 부분에 이르게 되죠. 이르게 되면서 역시 결말답게 딱 마무리하는 작가의 역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점점점점 말을 못 이어가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선생님은 말을 다 끝맺지 못하셨다. 그 대신 선생님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서 분필을 쥐고 있는 힘을 힘껏 이렇게 쓰셨다.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을 강조시킬 때는요. 소리 지른다고 강조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말에 무게를 이렇게 실어주면 됩니다. 꾹꾹 눌러준다는 거. 노래할 때 누른다는 거죠. 꾹꾹 눌러주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 막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훨씬 더 강조되는 부분이. 그런데 이 강조를 시도 떠듯이 하면 강조가 될까요? 시도 떠듯이 하면 강조가 안 되거든요. 강조라는 건 일반적인 게 나오고 이런 게 딱 돼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 됐을 때는 이렇게 강조를 딱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 보세요. 프랑스 만세.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흑판에다 꾹꾹 눌러서 쓴 게
프랑스 만세라고 쓴 겁니다. 이제 그다음 부분이 이 부분이 더 인제 마지막 문장이 참 멋집니다. "그리고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 계시다가." 왜 한참 있었을까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요 소설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 "한참 계시다가"라는 부분에 와서 나도 감정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안 되면 '뭐야 빨리 쓰고 말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자기가 소설을 제대로 못 읽은 거고. 보세요. 제대로 읽었으면 여기에 "그리고 벽에 이마를 대 한참 계시다가 우리에게 말없이 손짓하듯 끝났다. 모두 돌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소설을 마칩니다. 참 마지막도 멋지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소설을 마쳤습니다. 혹시 요 소설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좀 느낌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실라 님부터 하실까요? 안 그러면 누가 지원자가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프랑스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선생님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잖아요. K 문화해서. 그럼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언어가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언어가 정말 표현력도 다양하고 그렇게 좋은 언어인데 제가 요즘 미국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케이팝이 유행이잖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가 팝송을 불렀어. 근데 지금은 케이팝이 유행이야. 그러면서 인제 케이팝이 유행하면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젊은 애들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언어는 그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닌 그 문화와 같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문화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화를 언어를 이렇게 빼앗긴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인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프로실라 님이 다 해 줬어요. 저도 인제 목사님이 "책 읽으라. 숙제해." 뭐 이렇게 과제물 내주고 하면은 굉장히 미루고 그랬거든요. '내일 하지 뭐. 저녁에 하지 뭐.'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프랑스어를 아직 다 모르는데 하는 그 아이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어. 모든 거 책 읽고 숙제를 목사님이 내주시면 속으로 좀 그동안 털털거렸거든요. '아우 숙제가 너무 많다. 이게 잘 될래나? 안 될 텐데 숙제 안 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소설 가운데서 한 문장을 딱 고르라면은 "언어는 열 수 있는 자유로운 열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고 다 그러더라도 우리 선배들은요. 이 우리 언어를 지키려고 당시에 소설 쓰고 이런 분들이 많은 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이렇게 뺏기게 되면 이 언어만 잘 지키면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독립하는 마음으로 소설 쓰고 글 쓰고 시 쓰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언어가 어떻게 지켜져서 지금 여기에 왔는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참 뭐랄까 가슴 뿌듯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 수 그런 작품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철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연구하면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면은 맨날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좀 친근감이 있게 되고 어느 날부터 내 몸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마르틴 하이데거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명절, 세계적인 명절을 꼽을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자이눈트 자이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왠가하면은 현대에 이만큼 큰 정신적인 영향을 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영향을 준 책인데 이 책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존재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네.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은 항상 가장 확실하고 명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거를 흔들어 봅니다.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식으로 흔들게 되어 있는데 이 자이눈트 자이트에서 제일 먼저 존재가 뭘까? 존재가 뭔가라는 걸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말이 존재가 거하게 되는 집이란 말이지. 이제 이 생각이 있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지가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 존재가 뭔가라는 걸 탐구하고 들어가는데, 이 존재라는 거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물건이 덜렁 여기에 마우스가 여기에 하나 덜렁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둘 다 존재고 여기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명징한 이런 존재는 빼버리고 인간 존재는 뭔가라는 문제를 파고 들어갔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언어더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언어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보세요. 이름 붙여주기 전에는 없었어요. 마침내 이름을 붙여주게 되니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언어지요. 언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마침내 꽃이 내게 인식되어지고 꽃이 내게 딱 들어앉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김찬주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찬주라는 거를 그 명명해 주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그냥 이렇고 저렇고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김찬주라는 이름 속에서 갖게 되는 그 내면적인 것들이 여기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께 김찬주라는 언어와 더불어 김찬주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시작되는,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걸 했을 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얘기했던 우리 한민족,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라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 언어를 빼고 한민족을 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언어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이데거가 얘기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언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올바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알자스 로렌 지역은 독일어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란서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한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형성되었다든지 형성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수업에서 비록 어린아이 눈으로서 이 마지막 수업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철학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존재라는 측면에서 언어라는 측면에서 좀 무게 있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같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서양 철학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동양 철학에서 공자가 많이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천하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공자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 법을 한다든지 나쁜 놈들 잡아넣거든 이런 시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얘기합니다. 발을 정자 이런 명자를 씁니다. 정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언어의 문제거든요. 정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른 이름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름과 실체가 다르다는, 사물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껍데기는 번지르한데 알맹이는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 시대도, 공자 시대도 세상을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정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굉장한 것을 시사해 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국 철학자 공자를 얘기했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한 것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한글학자 유영모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 유영모 선생님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오늘이라는 한 개의 단어를 늘,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을 어떻게 보라는 거 하면은
감탄을 가지고 신명을 가지고 그다음에 감사를 가지고 사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산다고요? 늘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 언어 속에서의 뭔가 바른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께서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 했거든요. 정음이 무슨 말입니까? 바른 음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서로 상통하는데 헛소리처럼 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신을 흐리게 할 게 아니고 그 말 하나 들으면 정신이 번쩍 뜨이는 그런 언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명이라고요. 이같이 이 정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 한 편을 읽고 어떤 걸 한번 생각할 때에 좀 더 생각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소설 읽는 게 제가 늘 얘기했죠. 생각의 훈련이고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세계를 넓혀가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정명과 그다음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두시면은 다음번에 또 제가 이제 하이데거를 얘기할 때 지난번 얘기했잖아. 좀 이게 친근감을 가져주실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묘사하는 묘사 방법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에 문학적인 사조가 고전주의적인 방식, 그러니까 고전주의 문학 사조 방식이라는 한마디로 이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글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사람을 계도하려고 그러고 뭔가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러는 형태로 틀에 딱 박힌 형태로 가는 것이 고전주의 방식은 이 낭만주의 방식 그걸 탈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낭만주의 방식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뭐 자연이죠. 서정적인 것. 여기서 서정적인 것을 잘 표현했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소설 기법으로 쓰여진 작품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정성은 다음번 소설인 별에 가게 되면 그야말로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을 하나는 마지막 수업이고 하나는 별로 가게 돼요. 별에서 또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작품은 알퐁스 도데의 같은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에 대해서 할 텐데요. 제목을 언뜻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우 낭만주의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또 매우 서정적이고요. 또 그다음에 황순원 님의 소나기에서 볼 수 있던 그런 감정을 충분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황순원 님의 소나기에 가졌던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 작품을 잘 들어보면요.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우리 유니스 차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르브롱산에서 양을 지킬 때 이야기입니다. 몇 주 동안 사람 그림자 하나 구경하지 못해 사냥개 라브리아와 양들을 데리고 혼자 목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가끔 몽드루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캐러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에서 온 숲 굽는 사람의 까만 얼굴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외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산 아랫마을의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마다 보름씩 식량을 실어다주는 우리 농장의 노새 방울소리가 들릴 때 꼬마 미아로의 쾌활한 얼굴이나 늙은 노하루 아주머니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보일 때면 나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서 누가 영세를 받았는지 어느 아가씨가 결혼했는지 그리고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듣고 싶은 소식은 주인님의 아름다운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체하면서 아가씨가 자주 파티에 참석하는지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아직도 멋진 남자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려고 오는지 등을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가 그런 걸 알아서 무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는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별이라는 작품인데
분위기가 아주 다를 겁니다. 우선 뭐에서 출발되는 건 외로운 목동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산속에 또 기껏 해봤자 약초캐러 온 사람들 하나 둘 만나가지고 역시 서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 마을 사람들도 가끔 모여도 그렇고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런 외로운 목동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목동은 양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있게 되고 단지 기다리는 거는 마을 소식들입니다. 아래 마을 또는 주인집, 그중에 핵심은 주인집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변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그 집에 자주 오는지, 또 마을에 누가 결혼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무척 궁금해하고 그러는 차에 이제 얘기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는 건 여기에서 외로운 목동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목동은 혼자서 산속에 양들하고 같이 사는 것에 불과하고 한 번씩 양식이든지 뭘 갖다 주러 오는 그런 정도에 불과 만나는 사람이 다다라고 볼 정도로 외롭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 아이 속은 늘 그 주인집 따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아이구나 이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 같은 목동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너 같은 목동이 왜 그 아가씨를 그렇게 관심을 두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 20살이었고 자, 내 나이 20살이었고 내가 본 아가씨들 가운데 스테파네트 아가씨만큼 예쁜 여자를 평생 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산속에 그렇게 있으니까 평생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든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내 나이 20살이었고 그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는 본 적이 없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간치만 두고 가면은 첫 번째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봐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보름치 식날이 아주 늦게야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나절에는 특별 미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고 점심때쯤에는 소나기가 내려 길이 나빠 노새를 몰고 올 수 없어서 늦게 오나 보다고 생각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말끔히 갠 하늘 아래 비에 젖은 온 산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나뭇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골짜기에 불어난 물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노새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부화절에 울려 퍼진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 등에 실린 식량 바구니 사이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 내린 데에 청명한 바람을 맞은 아가씨의 얼굴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새에서 내린 아가씨가 꼬마는 아파서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아들 집에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곳으로 오다가 길을 잃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꽃리본과 화려한 네이스로 장식된 치마를 보며 아가씨는 숲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기보다는 무도회에 갔다 온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모습. 아무리 보아도 실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양떼가 들판으로 내려가며 농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끔 아름답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하인들을 돌아보지 않고 식당 앞을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 내가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 식량을 꺼내고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더니 목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목당의 일로서는요. 보름치 양식을 갖다 주는데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그토록 자기가 그리워한다 할까요? 연모하고 있는 그 아가씨가 어쩔 수 없이 대신에 양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아가씨가 이제 막 도착해서 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모습. 이제 그 아가씨가 왔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모습. 아무리 보아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솔직한 그걸 해죠. 당연히 아무리 보아도 실증 나겠죠.
더군다나 얼마나 가슴 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그 집에 일하는 목동이지 그 집에서 아가씨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위치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겨울에 양떼가 들판으로 내려가면 농장에서 저녁 식사를 해서 그때 가끔 차려입은 아가씨가 하인들을 돌아보지 않고 땅 앞을 지나친 적이 있는데 그런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되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아가씨가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을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다음에 보면은 아가씨가 신기하지요. 이 아가씨가 와 보니까. 그래서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는, 왜냐하면 치마가 이렇게 줄줄 끌리게 되는, 살짝 걷어 올리더니 목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선희님 읽어주실까요? 아가씨는 내가 잠을 자는 곳, 즉 위에 양가죽을 깐 지프로 된 침대와 벽에 걸려있는 모자 달린 외투, 채찍, 구식 엽총 따위를 보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신기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 산단 말이지? 정말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롭게 지내니 얼마나 지루할까.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 아가씨 당신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당황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보고 재미를 느낀 아가씨는 더욱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친구가 가끔 찾아오니? 그 어여쁜 여자친구는 황금양이나 산꼭대기를 뛰어다니는 에스테레일 것만 같구나.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귀엽게 웃는 스테파네트 아가씨 모습이야말로 진짜 에스테델 요정과 같았습니다.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을 돌아 사라진 뒤에도 돌멩이가 노새의 발굽에 채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떨어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언제까지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달콤한 꿈이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요. 마치 꿈이 생시가 된 현실이었는데 곧바로 이제 아가씨는 하산을 하게 됩니다. 내려가게 돼요. 이 내려가는 부분에서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이런 식으로 이제 바구니를 가지고 떠나가는 그다음 문장을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을 돌아 사라진 뒤에도 돌멩이가 노새의 발굽에 채여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집중해, 얼마나 아가씨가 또 다시 보고 그렇게 집중했다는 거를 이제 고른 것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떨어졌다는 거죠. 야, 이게 참 멋지지 않나요?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에 떨어졌다고? 내 심장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내 심장 위로 떨어졌 듯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참 작가가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언제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달콤한 꿈이 연기처럼 사라질까 봐. 그다음 문장입니다. 더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전 혼을 빼버린 거죠. 얼이 빠져버린 거죠, 한마디로. 얼이 빠진 상황이 이렇게 아가씨가 떠난 이후에 목동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산골짜기들이 차츰 푸른 빛으로 어두워지고 양떼가 서로 몸을 비비며 우리로 돌아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밝게 웃는 모습이 아니라 물에 흠뻑 젖어 추위와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낮에 쏟아진 소나기에 소르그 강물이 불어났던 것입니다. 아가씨가 강을 건너려고 애쓰다가 그만 물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이제 날이 저물어 마을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긴 하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양떼를 두고 내가 아가씨와 함께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아가씨는 무엇보다 가족이 걱정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여름밤은 아주 짧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나는 서둘러 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따뜻한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자 그만 나까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느새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산등성이에는 부연 햇살과 한 줄기 석양빛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우리 안에 들어가서 쉬도록 했습니다. 새로 깐 집 위에 깨끗한 새 모피를 깔고 아가씨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아내지만 아가씨가 다른 어느 양보다 귀하고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를 받으며 고이 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그토록 높고 별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인 적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장면은 아가씨가 부득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가씨께는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라 할까? 감당 못할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오지만은 목동인 내 쪽에서는 어떻겠을까? 그 요정처럼 나타났던 그 아가씨 또 요정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아가씨가 요번에는 다시 올라오게 됐죠. 그러니까 불어난 물 때문에. 요것도 어디가 생각나나요? 소나기에서 황순원 님이 소나기가 딱 불어날 물 때문에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어난 물 때문에 아가씨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온 상황. 아주 난처한 아가씨 상황인가 하면은 또 내 쪽에서는 또다시 사라졌던 꿈이 다시 나타난다 할까요? 아까 그 달콤한 것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거니 이제 여기서 나타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장면을 잘 보시게 되면은 소년이 얼마나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그런 게 전혀 없지요. 오히려 아가씨가 그렇게 눈에 눈물이 글썽이니까 자기도 울고 싶었다 하는 게 나오죠. 그 부분 보면 순수한 목동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죠. 참 저는 읽으면서 생각해 '맞아. 목동답게 그런 마음씨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안심시키죠. 여름밤이 짧으니까 "쪼끔만 기다리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유와 치즈를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위로하려고 하고 불도 피워 주고 이러는데 음식도 안 먹고 또 그 불도 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나까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참 그 표현을 잘했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독자들이 생각해 '맞아. 내라도 울고 싶겠다. 그 아가씨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 그만 나까지도 울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나는 아가씨를 우리 안에서 들어가서 쉬도록 했습니다. 새로 깐 집 위에 인제 아가씨가 왔으니까 새로 깠죠. 새 모피를 깔고 요 부분 아가씨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봅니다. 그죠? 새로 깐 집 위에 새 모피를 깔고 아가씨에게 잘 자라 인사를 하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뭐였어요? 이 아가씨가 아까는 요정이라고 했었죠. 나타난 요정 같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뭐는 어느 양보다 귀하고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를 받으며 고이 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요 부분 또 우리가 읽는 독자들을 해 가지고 가슴 벅차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이 그토록 높고 별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귀한 아가씨가 여기에 왔으니 지금까지도 하늘이 그토록 높고 별이 빛난다는 걸 못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인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목동이 얼마만큼 뭐랄까 아름다운 마음에 또다시 들어오게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영금 아가씨는 저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자기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별이 그렇게 눈부시 하늘이 그렇게 높고 아름답게 보였다. 인제 여기에서 이제 이 소설의 주제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 앞부분에서에서 난감한 상황, 뭐 기다리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어둠이라는 게 찾아왔다. 어둠이라는 게 찾아왔더니만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까지 하늘이 그토록 높고
별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어둠 속에서 마침내 뭐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걸 보는 계기가 어디서 오는가 하니 이 아가씨가 여기 와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잠자로 들어간 상황에서 자신은 또 자연을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별이지 않습니까? 왜 별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별에 대한 아까 요정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별에 대한 얘기고 이게 당시에 자기네들께 되어진 전통적으로 되어진 어떤 그 소재를 가져와서 이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가가 좀 뛰어난 재주가 있죠. 그다음 부분이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며 집을 버스럭거리며 매하며 울어대는 소리가 잠결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차라리 모닥불 옆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에게 덮어주고 모닥불에 장작을 더 넣어 주위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곁에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밖에서 밤을 지내본 적이 있다면 우리가 잠든 시간에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고요 속에서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모든 산의 요정이 논이는 소리, 나뭇가지나 풀잎들이 쑥쑥 자라는 소리 등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려옵니다.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들의 세상입니다. 아마도 이런 밤의 세계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밤이 무서울 것입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부스럭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 내게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한 번은 구슬픈 소리가 아래쪽 연못에서 우리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길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이 우리 머리 위로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은하게 들려온 그 소리가 이 별똥별을 끌고 온 듯 했습니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긋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목동들은 다 마법사라는데 정말이니? 천만에요.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으면 별두가 더 가까이 있어서 들판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가씨가 자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잠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연구하면은 잠자리가 그런 데다가 옆에 양들이 뿌시적거리고 매하면서 울어대는 잠결에 울어대는 양들 때문에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이 낫겠다 생각하고 아가씨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모닥불 옆에 둘이 앉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동 쪽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물론 당연히 목동이 감히 아가씨하고 같은 침대에 자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자기는 또 생각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이라는 게 아가씨가 옆으로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매하면서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자리에다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제 아가씨가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나와서 있었더니만은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딱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에서 나는 소리들. 이게 인제 목동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할지 몰라도 아가씨 쪽에서는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옆으로 붙고 멋으로 붙는 어떤 그 부분들도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에 뭔가 새로운 그걸 그 눈을 뜨는 일이 벌어지네. 그다음 얘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전부 다 끌고 가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뭔가 하면은 아까 밤이라는 게 인제 이렇게 갔다면은 여기에서 더 인제 딱 조여 가지고요. 모닥불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딱 이렇게 마치 영화에서 그 화면을 모닥불로 딱 모아 줍니다. 자,
넓게는 밤이라는 게 됐어요. 이제 모닥불로 딱 왔습니다. 요렇게 해서 모닥불에서 둘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상황이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별이 어떻게 되는 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있다가 모아지면서 그다음에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요거를 알고 그러면은 이 소설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보면은 요 밑에 볼게요.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들의 세상입니다. 또 밤의 세계, 또다시 별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인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면 그게 끝이잖아요. 소설적인 깊이가 없어지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옆에 있으면서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더불어 뭘 본다고요? 하늘의 별을 보는데 이 하늘의 별도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하면 저게 뭐지? 이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묻습니다. 별똥별이 쭉 떨어지니까 묻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입니다 하면서 성호를 걷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제 캐톨릭 당시에 캐톨릭 그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성호를 걷더라라는데 그다음에 인제 또 묻는 게 이겁니다. "목동들은 다 마법사인데 정말이니?" 이렇게 묻습니다. 천만에요.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으면 별들과 더 가까이 있었어. 요 부분입니다. 별들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별들과 더 가까이 있었어. 들판에 사는 사람들보다 별나라에서 일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죠. 그래서 별들과 가까워진다. 별들의 아름다움에 우리를 인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눈을 딱 뒀다가 그다음에 별들로 인제 그렇게 가고 있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댄 채 염소 모피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귀여운 목동 같았습니다. 참 많기도 해라.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렇게 많은 별은 난생 처음 봐. 넌 저 별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겠지? 그럼요 아가씨. 우리 머리를 보셔요. 저게 성 야곱의 길이랍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통하지요. 프랑스의 용감한 사르마누 대왕이 사르센과 전쟁을 할 때 성 야곱이 길을 알려주려고 그어 놓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있는 저 별이 영혼의 수레입니다. 번쩍이는 바퀴 4개가 보이지요. 그 앞에 있는 별 3개가 3마리 짐승이고 그 3번째 별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이 마부입니다.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지요. 그건 하나님이 성전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저기 좀 낮은 쪽에 있는 것이 갈퀴 또는 사망성이라 불리는 것이랍니다. 우리 목동에게는 시계 역할을 해주는 별입니다. 그 별을 쳐다보기만 해도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남쪽으로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별들의 햇불인 장드밀랑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에 관해서 목동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장드밀랑이 사망성과 병아리 상자와 함께 친구의 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병아리 상자는 남들보다 서둘러 제일 먼저 길을 떠났죠. 그러자 사망성이 지름길을 가로질러 마침내 병아리 상자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장드빌랑은 늦잠을 자다가 맨 꼴찌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장드빌랑은 친구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빌랑의 지팡이라고도 한답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는 말 그대로 별들의 당시에 내려오던 전설이든지 그 지역에 있는 얘기들을 인제 여기에 갖다 넣으면서 이 지상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늘의 별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별은 어떻고 저 별은 이렇게 목동이 얘기해 주면서 둘 다 어떻게 되나요? 이 밤하늘에 이 땅에서 이 모닥불가에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여행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로 되어지는 것 어떻습니까? 매우 환상적이죠. 예, 바로 요겁니다. 매우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에 과거의 소설이든지 이런 것들이 계몽적이고 틀에 박힌 얘기고 또 뭔가를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지금 끌려오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내 스스로 읽어가면서 막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예. 아무도 우리를 끌고 가려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소설 자체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요런 게 이제 특징. 그래서 이 끌고 가는 힘이 뭡니까?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이라는. 그래서 만일 막 속된 얘기로 해볼게요. 목동하고 아가씨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잤다. 첫 번째 섹스를 했다. 그렇게 끝났다고 쳐봅시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이 목동이 되어지는 별들 얘기에서 매우 환상적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매우 환상적인 거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환상적인 걸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 없는데요? 아니,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너 하나라도 그러면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길이 있으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별들의 얘기인데 지금 별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목동이 여기에 있는 모닥불에서 이제 그들의 세상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별들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별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선희님 읽으실 차례네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목동들의 별이 모든 별 중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돌아올 때 언제나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거든요.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합니다.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하는 예쁜 마글론 말입니다. 어머, 별들도 결혼해? 그럼요. 내가 별들의 결혼을 설명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이 내 어깨 위에 사르르 닿았습니다. 그것은 잠들어버린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아가씨는 먼동이 터오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가슴을 설레며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나게 해주는 맑은 밤하늘의 보호를 받아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는 별들이 양떼처럼 고요히 밤하늘을 트놓으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많은 별들 중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자는 것이라고.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별들의 얘기가 있었다 했었죠. 그런데 그 별들 중에 우리 목동이 가장 좋아하는 별은 저 별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또 우리는 저 별만 보게 되면은 지금 몇 시라는 걸 금방 알지. 이렇게 되면서 한 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 별에 대한 전설을 얘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프라방스의 피에르와 지금 마글론이라는 이 별들이 7년마다 한 번씩 결혼한다. 7년 만에 만나서 우리의 견우직녀죠. 그러니까 견우직녀가 결혼한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뭡니까? 소녀가 꿈에 거리는 바로 이런 거죠. 이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같은 이 아가씨가 저 하늘의 별이면서 동시에 지금 내 옆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그래서 결혼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 별들도 결혼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가 굉장히 동화적으로 되면서 아름답게 되죠. 참 아름답다니까 어머, 별들도 결혼해요? 그러면 그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별들의 결혼을 설명하려고 할 때야 뭔가라 사르륵 어깨가 닿는 느낌이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이제 신체가 부딪히는 부분이 보이죠. 도저히 그 신분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럴 수 없는 그 꿈에 그리던 아가씨의 신체가 자기 어깨에 사르르 부딪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딪히는 이후에 먼동이 틀 때까지 꼼짝 못합니다. 나라도 꼼짝 안 할 것 같아.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나라도 꼼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소설은 목사님, 뭡니까? 근데 그 얘기 하시면서 왜 얼굴이 빨개지세요? 그 소년 같기도 하시고. 하여튼 제가 이거 목사님이 꼭 음. 소년 같아.
얼굴에 그만큼 이름이 안 감성이 나타나 있는. 풍부하신 거죠.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잘 안 되면 미안합니다. 들켜버렸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말 가슴 뜨거워지고, 그런데 이 가슴 뜨거워지는 그거를 마지막 문장에 보면 보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피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죠? "저 많은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이 얘기입니다. 예. 음. 여러분, 저는 이 같은 마음, 이 같은 것들이 문학을 해야 될 이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그 같은 별 하나가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그다음에 알퐁스 도데가 살았던, 또 작품 활동을 했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벨 오포크라고 하는 뜻은 좋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벨이 좋다는 뜻, 에포크 시대라는데, 좋은 시대, 참 좋은 때 살아서 좋은가 보다. 실제 작가가 의식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지만은 좋은 시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작가는 우선 영국에서 출발된 산업혁명이 아주 꼽혀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어요. 그러는 일단 물질이 풍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은 벨 오페코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이라는 거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이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허물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프로방스 지역의 불란서의 남쪽이죠. 그 프로방스 지역의 림스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어릴 때에 이제 지냈던 자연 속의 거를 늘 작품의 주된 그 배경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 별은 목동들하고 생활해본 경험을 가지고 또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남쪽 지방에 대해서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명가하면 당시에 작품을 쓸 때는 파리에 살면서 파리에서 작품을 쓰거든요. 쓰는데 자주자주 남쪽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 봤던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까라는 거는요, 어떤 시대에 대해서 좋다 칭송만 하고 나도 박수하면서 박수치고 그런 게 작가가 아닙니다. 다 정신이라는 게 있게 돼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문제로 느낀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이랄까, 나름대로의 뭔가를 제시할 줄 아는 게 작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처럼 벨 포커라고 하는 이 시대만큼이나 잘못된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고 물질로 마구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원래 캐톨릭 신자였고요. 또 그다음에 왕당파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왕당파가 이제 무너지죠.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계급 사회가 이제 무너지면서 왕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원래 왕당파인 자신이 봤을 때에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연이어서 정치적인 혼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혼란과 또 압생트라는 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시대라고 해서 압생트라는 술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금지시키는 것도 또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 정신이 이제 타락돼 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봤던 자연, 내가 어릴 때 봤던 그거를 다시 불러내야 되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같이 아름다운 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 정신에서 이 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별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늘이라고 보라는 거죠. 오늘이 하는 놀라움이 있고 늘 놀라움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이 돼야 된다. 유용무 선생님 얘기를 했죠. 그렇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보는 눈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오늘에 보는 눈을 달리하는 방식이 알퐁스 도데는 별이라는 걸 가져와서 달리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어떻든 이 같은 작품을 통해서라도 한번
달리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개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자신의 느낌을 좀 얘기하는 시도록 합니다. 소나기하고 너무 비슷한 이야기라 가지고 정말 저렇게 순수하구나. 별빛이 아름다운 영월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비에서. 근데 이제 그게 별빛이 아름다운 영월이 문화의 도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8시쯤 나가서 산책을 하면 별빛이 아름다운 영월인데 이렇게 글도 쓸 줄 모르고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구나 하는데,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굳어졌던 감성들을, 오감을 다 깨워서 나도 이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보면 문학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문학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글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가끔 보면요, 억지로 끄잡아내는 글이 많아요. 그래서 끄잡아내는 글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깊숙이 빠져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별은 정말 순수한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아가씨랑 목동이 가까이 붙어 앉아서 하룻밤을 지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아가씨가 목동에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아가씨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분의 차이가 없었으면, 그렇게 가까이 옆에 붙어 앉아 있었으면 그 목동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정말 그 아가씨를 볼 때는 몸이 굳어질 만큼 사랑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정말 허그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많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앉아서만 이렇게 밤새 그 아가씨 얼굴을 쳐다보고 밤을 새웠다는 것이 정말 신분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서정훈님 저는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자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이 말을 감상하고 싶어요. 오랫도록 생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여기 나오는 목동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기가 힘든데, 이 목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놀랍고요. 그다음에 주인집 아가씨가 자기 어깨에 기대고 자는데 그 목동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좋았을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별은? 이라는 질문을 늘 던집니다. 제 자신에게. 나에게 별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늘 나에게 별이라는 것을 찾아 나서는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별을, 당장의 별이라는 걸 손에 못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나날이 희고하면서 사는 게 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부 다 바람개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